안녕하세요.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이노콘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성공적인 학습을 위한 전문가 대담에서 그 사회를 맡게 된 이호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연사분을 계속 이제 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직접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멘토 오종인입니다. 저는 그 LG전자와 모토로라, SK에서 핸드폰 소프트웨어 개발하다가 그 KTH로 입사하면서 모바일 소프트웨어 쪽으로 전향을 했고요. 그 이후에 스타트업 세 군데에서 CTO를 하다가 최근에 멘토로 입사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요. 이전에 지도를 만드는 시스템을 개발을 하다가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게임 쪽 회사에서 좀 개발을 오래 했었고요. 그 다음에 교육 쪽에서 조금 더 개발 및 CTO를 하다 여기 오기 전에는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그 영상, 그 B급 영상 같은 그 ATV 같은 곳에서 개발자 혹은 그 다음에 CTO를 좀 하고 여기에 멘토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성공적인 학습을 위한 전문가 대담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카뎃 42 서울에서 오시는 학생분들이 어떻게 학습을 하는 게 가장 베스트 효율적일까에 대한 부분으로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큰 주제는 말 그대로 현장 중심의 이야기를 조금 녹여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일반적인 교육에서 학습 시스템과 그 다음에 학습 효율과 러닝 커브에 대한 부분들이 약간 다를 수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염두하고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그 멘토님께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개발자가 가지는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게 교육일까요? 학습이나 교육이라고 하면? 개발자에게 학습은 생활이죠. 생활이요? 네, 생활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그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고 본인이 계속 발전해야만 그 생존하거나 본인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생활과 교육과 학습을 떨어뜨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밥 먹는 시간이랑 이런 거 제외하고 계속 일하고 학습하고 일하고 학습하고 이래야 될까요? 그래도 살아야죠. 노는 것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개발자들이라고 하면 가장 많이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언제 일을 하고 또 언제 기술 속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계속 학습을 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어떻게 학습하는 방법 중에 혼자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동료와 함께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뭐 유튜브를 보는 게 좋을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실무에서 많은 개발자들을 보셨을 텐데 가장 러닝 커브가 좋은 개발자들은 어떤 친구들이 가장 좋을까요? 참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 일단은 개발자 중에 그 순발력이 뛰어난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 빼고 그 보통은 이제 커뮤니티를 통해서 기술의 변화나 트렌드를 좀 따라가는 쪽이 많고요. 그 내가 실무를 하면서 내 일을 조금 더 편하게 하거나 나의 일을 조금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기술들을 공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많은 개발자들을 저도 함께 했는데요. 가장 러닝 커브가 제 개인적으로 빠르게 올라가는 친구들은 솔직한 친구들인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 모른다가 되면 모른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안다가 되면 내가 알고 있는 걸 정확하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친구들이 좀 러닝 커브가 상대적으로 좀 빠르고요. 이유인즉슨 뭐냐면 나 혼자 뭔가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보다 같이 해결해야 되는 프로젝트 베이스로 일을 하다 보니까 옆에 있는 동료를 믿어야 되고 그 동료와 함께 학습하고 함께 성장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프로젝트를 마무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내가 솔직하게 먼저 얘기해 줄 수 있는 좀 그런 개발자들이 좀 개인적으로는 러닝 커브가 조금 많이 좋았던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역별로 사실 어떤 식으로 공부를 좀 해야 될까에 대한 테크트리라고 하는 형태를 좀 많이 궁금해들 하세요. 왜냐하면 나한테 정말 맞는 그 옷이 어떤 옷일까도 많이 고민을 하는 것처럼 자신의 직업이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 중에서 나한테 맞는 형태의 개발 혹은 러닝 커브 그다음에 그 직업적인 부분을 선택함에 있어서 가장 많이 질문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뭐 프론트, 백엔드 뭐 이런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는데 각 영역별로 조금 생각하시는 그런 학습 방법의 노하우라고 하는 부분들을 조금 짚고 한번 넘어가 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멘토님 그 현업에 있으실 때 네. 그 전담하셨던 영역이 어떤 쪽 개발을 하셨죠? 처음에 핸드폰 소프트웨어 개발할 때는 인베디드 OS에서 C 언어로 그 기능을 개발했고요. 네, 이후에 모바일 서비스 할 때는 이제 안드로이드를 했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CTO 회사를 하면서 그 CTO가 스타트업들이 사람이 작으니까 아마존이나 서버 쪽 노드.js 이용해서 일부 했었습니다. 네. 생각보다 되게 많은 다양한 그 일을 하셨는데요. 그 매번 하실 때마다 사실 같은 언어나 같은 환경이 아니라 새로운 언어, 새로운 환경을 많이 접하셨을 텐데 그때마다 그 선택이라고 하는 부분을 많이 가져가야 되는데요. 그 기술의 선택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셨는지. 초반에는 그 회사에서 주어지는 기술을 써야 되니까 저한테 선택권이 없었고요. 보통 스타트업으로 가면서 좀 가볍고 러닝 커브가 짧은 기술, 그리고 상대적으로 유지 보수하거나 비용이 낮은 기술을 선택했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좀 큰 기업에 있다가 좀 작은 그 회사로 이제 옮겨가면서 스타트업까지도 좀 경험을 한 케이스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봤을 때 그 큰 기업에 있었을 때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의지로 뭔가를 시스템을 개비하거나 큰 틀을 바꿀 수가 없는 좀 고정적인 형태로 프레임워크가 갖춰져 있는 형태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 맞춰진 언어들을 기본 베이스로 학습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미드웨어 개발 같은 걸 할 때는 그 기간 프로젝트가 요구하는 스펙과 개발할 수 있는 기간과 그 다음에 그걸 만드는 사람의 역량에 따라서 언어나 환경을 많이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사실 해보셨던 것 중에 이제 궁금해하는 것 중에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좀 경험하기 힘든 부분이 사실 클라우드 네. 관련된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요즘은 워낙 클라우드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사실 먼저 좀 클라우드를 조금 짚고 넘어가 볼게요. 클라우드라고 하는 거를 학습하거나 이제 성장을 하려고 하면 어떤 좀 형태의 학습 방법, 그다음에 테크 트리를 타는 게 조금 효율적일까요? 이 클라우드가 되게 복잡하고 광범위해서 그 실무를 하지 않고 공부하는 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42 서울에도 클라우드 동아리가 있는데 클라우드 동아리에 얘기를 할 때 일단은 그 자격증 공부를 먼저 해라.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격증을 따는 게 목적이 아니고 자격증 공부를 하다 보면 거기서 나오는 용어들이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접근이 가능하고요. 그렇게 접근된 이후에 실제로 무엇인가 해봐야 됩니다. 조그만 프로젝트를 하면서 그 프로젝트를 클라우드에 올리면서 이런 기술 저런 기술을 써봐야지 그렇지 않고서 그냥 그 누구한테 듣거나 아니면 본인이 그냥 그 책으로 공부하는 것 가지로는 클라우드를 접근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오픈 클라우드 형태로 많이 나와 있는데요.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클라우드는 어떤 거가 있으세요? 저는 AWS 가장 많이 사용했고요. 네, 그 GCP는 잠깐 사용하다가 네, 네, 걔는 이제 빅쿼리 때문에 사용을 했었거든요. 데이터 네, 분석할 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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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외에는 그 주로 AWS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능이 제일 많고 네. 그다음에 사용자 군이 넓어서 기술 지원을 받기 되게 수월했습니다. 그렇죠. 사실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술 지원인데요. 그 요즘은 이제 그 오픈 스펙이다 보니까 워낙 비슷한 스펙들의 클라우드 시스템들이 많아서 사실 우리한테 맞는 그다음 요금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사실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운영을 하다 보면 장애가 나거나 혹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영역에 무엇인가 꼭 귀신이 붙은 네. 듯한 경험들이 많거든요. 뭐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죠? 맞아요. 뭐 테스트할 땐 참 잘 되다가 하려고 하면 참 안 되는 경우들이 예, 많아서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만들고. 그죠? 뭐 시연한다 네, 그러면 갑자기 서버가 다운되고 뭐 어디 전기 정전 났다 그러고 맞습니다. 굿을 꼭 하고 해야 돼. 근데 그 기술 지원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요새 오픈 클라우드 시스템도 되게 잘 돼 있고요. 그때 혹시 받아보실 때 이런 그 기술 지원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다 하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어,
상대편이 저를 과대평가하는 경우 힘들죠. 좀 자세히 알려주면 좋은데 이제 저의 질문이 잘못되거나 질문이 모호한 경우에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서 대답하면 가장 힘들고요. 그래서 그 물어볼 때 질문을 잘해야 됩니다. 내가 어느 수준이고 어디까지 해봤고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건 해결 못했다라고 질문을 하면 네. 그런 부분은 좀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답을 얻을 수 있죠. 여기서 되게 중요한 워딩이 나온 것 같아요. 질문을 잘해야 된다. 사실 그 학생들이 그 우리나라 학생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질문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질문하면 최소한 반타작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질문 스킬이 있을까요? 계속 어려운 질문만 하세요. 어, 그러니까 일단은 그 상대편, 그러니까 질문을 받는 상대편이 답변을 하고 싶어야 됩니다. 그 답변을 하려면 사전 정보가 충분해야 돼요. 그래서 질문할 때 그 최대한 많은 정보를 알려줘야 되고 제가 어떤 부분에서 가장 어려워하는지를 알려주지 않으면 답변하는 사람이 쉽게 답변을 못하니까 네. 사실 답을 잘 안 하게 돼요. 네. 저도 이제 많이 여러 사람들이랑 같이 일을 하다 보면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저는 알고 있는데 네. 상대방이 못 알아들을 때 굉장히 힘든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개발자 세계에 들어오다 보면 제일 많이 부딪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기획자와 네. 그다음에 디자이너와 그다음에 개발자 세 가지 종족이 자기만의 언어로 싸우게 돼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면 나는 이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저쪽에서 알아들었다고 했지만 맞아요. 예, 제일 많이 일어나는 그렇죠. 일이죠. 네. 나온 산출물을 보면 내가 원했던 게 아닌데 왜 1픽셀이 틀려요부터 맞아요. 시작해서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외계어들이 그 나오게 되거든요. 사실 그때마다 이제 가장 힘들었지만 그래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가 그 용어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솔직하게 먼저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당신이 얘기하는 그래픽적인 혹은 디자인적인 용어가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고 기획자가 요구하는 형태의 스펙이 내가 이해한 게 맞는지를 다시 설명하는 네. 시간을 굉장히 많이 들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 개발이 끝나고 났을 때 코드로 나왔을 때 이거 아니었는데? 네. 인프라가 이게 아니었는데? 맞아요. 이러는 네. 순간 처음부터 다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최대한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의 사람이고 내가 어느 정도 이해했고 내가 이해한 게 너가 얘기한 게 맞는지에 네. 대한 부분들을 계속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그 개발자 용어도 알아야 되냐, 뭐 디자이너 용어도 알아야 되냐, 아니면 기획적인 용어도 알아야 되냐 이런 것들을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 사실 그때그때 물어보는 게 가장 효율적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솔직해야 되는데 네. 물어보면 내가 모른다라는 자격지심을 가지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일 것 같고요. 네. 내가 모든 걸 다 알 수 없거든요. 그럼 네네. 모르는 거 모른다 얘기해야 되고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실수가 이제 그 회사들이 기획서라는 걸 만드는데 어떤 기획자나 아니면 서비스를 만드는 사람의 그 생각이 문서로 작성되다 보니까 그 생략되는 맥락이 정말 많거든요. 그러면 생략되는 맥락을 좀 찾아서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했을까를 상의하고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보면 나 모른다고 무시하지 않을까? 아니면 나를 모른다고 나를 못하는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때문에 그런 질문을 못하면 만든 다음에 이게 아닌데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 많은 분들이 실수를 제일 많이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 예를 들어서 기획서가 말씀하신 것처럼 텍스트로 될 때 완벽하게 꾸며질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서 작은 홀드를 찾아내 주는 게 사실 개발자의 그 소프트 스킬 중에 하나입니다. 그 회사가 뭐 어떤 일을 많이 하나요라고 하는 그 질문들 중에 개발자가 실제로 개발하는 시간은 전체 100% 중에 한 20-30% 정도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 한 80에서 70% 정도는 그 작은 홀들, 그다음에 발생했을 때 예외로 발생할 수 있는 사이드 이펙트를 체크하고 그다음에 사이드 이펙트가 나왔을 때 어떻게 또 대처를 해야 될지 뭐 이런 사실 예외 사항과 디버깅과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 되게 고민을 하는 시간들이 많아서 그렇단 말은 어찌 보면 개발자는 당연히 개발을 잘해야 되지만 실제로 그 사람과 사람 간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요구되는 게 현실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봐서 우리 카뎃 분들은
되게 효율적으로 지금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완벽하게 동의합니다. 네. 그 제가 20년 넘게 개발을 하면서 그 사람들과 대화하는 법, 소통하는 법, 질문하는 법을 가르쳐 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렇죠. 그거는 그냥 선배들한테 얻어맞으면서 주변에 일하면서 욕 먹으면서 그다음 혼나면서 하나 하나씩 배웠는데 그 카데분들이 코드 리뷰하거나 서로 가르쳐 주는 걸 봤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배운 기술보다 그 어떤 카데분들이 동료 학습을 하면서 주고받는 소프트 스킬이 훨씬 더 뛰어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 42 서울의 프로그램의 핵심은 동료 학습 중에서 질문하는 기술이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 저도 100% 동감하는 부분인데요. 가끔 좀 얼토당토하는 그 질문들이 나왔을 때 그 질문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아, 내가 이 사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이고 아는 게 이 정도니 내가 이 정도로 설명을 해도 알아들을 수 있나? 근데 막상 내가 설명을 하다 보면 아, 내가 실제로 알고 있는 게 100% 잘 알고 있지 않구나라는 걸 그때서야 이제 깨닫게 되더라고요. 저도 항상 그 제가 주로 많이 하는 방법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화이트보드에 그 아무것도 없는 화이트보드에 그 보드 마카를 들고 하나하나 써보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라고 이제 요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되게 귀찮아합니다. 사람들이 생각보다. 근데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만든 기획서가 자기가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나왔도 홀이 많은데 그렇게 나이스하게 나오는 경우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 내가 뭐가 이야기하다 보면 뭐가 좀 부족하고 뭐가 제대로 됐고 이런 것들을 다시 찾아내게 되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소프트 스킬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이 늘어나는 케이스들, 먼저 설명을 해주다 보면 늘어나는 소프트 스킬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러면 그 두 번째로 이제 인프라 말고 백엔드 쪽 개발을 할 때 조금 백엔드라고 하면 사실 사람들 그 학생들이 생각할 때 보이는 부분들이 없어서 까만 화면에 네. 프롬프트만 깜빡깜빡 하고 있는 부분들 때문에 어둠의 자식 같은 네. 그런 그런 느낌이 좀 강하거든요. 백엔드 개발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떤 개발이고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러닝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조금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 제가 그 백엔드 개발을 처음부터 하거나 전문적으로 한 게 아니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 정확하거나 충분한 경험을 가지고 말씀드린다고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그 백엔드의 사실 핵심은 그 성능 최적화 아키텍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트래픽이 많이 늘어났을 때 서버 대수가 늘어나면 그게 곧 비용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코드 한 줄을 짜서 그 한 줄이 1ms에 단축을 시키면 회사 입장에서는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의 비용을 아낄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백엔드 개발자는 그래서 그런 집요함이 필요합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뒤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성능 최적화, 그 다음에 서비스가 계속 유지될 때 기능을 추가하더라도 다 뒤집지 않아도 되고, 그다음 기능 하나 추가했을 때 말도 안 되는 버그가 나오는 그런 이제 아키텍처들을 잘 설계하면, 그러니까 버그 안 나오도록 설계를 잘하고 유지 보수 잘 되게 하고, 그다음에 좀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내가 나갔을 때 뒷사람이 왔을 때 잘 짠 코드고 유지 보수가 쉽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백엔드의 핵심이죠. 네. 네. 제가 가끔 백엔드 개발자를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을 보면 그런 얘기를 좀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죽을지언정 서버는 살려야 되고 서버가 죽을지언정 로그는 남겨야 되고 그렇죠. 네. 남아있는 로그를 가지고 다시 죽지 않는 서버를 다시 만들어야 되는 게 서버 개발자다. 일단 사람이 먼저 죽죠. 서버는 무조건 살려야 되는 형태를 가져간다라고 얘기를 항상 하는데요. 그만큼 이제 죽지 않는 로그를 만들고 죽지 않는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집요합니다. 0. 마이크로 뭐 1ms까지도 좀 효율을 되게 많이 그 중요시하게 되고요. 예전에 생각을 좀 해보면 뭐 이렇게 대형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아시는 그런 그 MMORPG 게임 같은 거를 서비스를 한다라고 하면 몇 달 전부터 비상이었어요. 그러니까 동접이 얼마나 들어와야 되고 그럴 때 서버 가용 대수가 얼마나 늘어나야 되고 네트워크 라인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이제 그걸 하는데 그래도 사실 오픈하고 나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경험이 많으시겠지만 뭔가 서비스가 대형 서비스가 오픈하고 나면 항상 장애가 납니다. 그래서 서버 개발자 분들은 오픈하고 나서 한 2주
정도 이제 죽음의 시간을 맞이하는 그 디버깅하고 네. 로그하고 또 아무리 테스트를 많이 하더라도 그걸 계속 물어 뜯어가지고 네, 네, 다시 네. 정상화시키는 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요. 그런 친구들, 그런 직업군을 가지고 있는 백엔드 개발자들은 어떤 걸 중심적으로 좀 학습을 많이 하는 게 좋을까요? 그 백엔드는 기본적으로 알고리즘 같은 그다음에 성능 최적화를 하기 위해서 그런 알고리즘의 ON 계산하는 것들 그다음에 그 잘된 아키텍처의 그 베스트 프랙티스를 잘 배우는 것. 그 왜냐하면 그 현장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들이 어떤 일이냐면 서비스를 처음에 만들 때 몇 명이 들어올지 모르거든요. 몇 명이 들어올지 모르니까 그쵸. 일단 만들어요. 근데 내 100만 명이 들어올 줄 알고 만들었는데 첫날 100명 들어오면 10명 들어오면 멘붕인 거죠. 왜냐하면 가볍게 만들어서 고객들한테 빨리 보이고 확장했어도 되는 거를 100만 명이 들어올 줄 알고 어마어마하게 서버 30대 만들어 놓고 아키텍처 멋있게 만드느라고 1, 2년 걸렸단 말이죠. 근데 반대로 그냥 사람들이 별로 안 들어올 줄 알고 그냥 가볍게 만들었어요. 대박이 근데 나는 경우가 그렇죠. 있죠. 근데 네. 대박이 나면 서버가 죽으면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적정 기술이 어디냐, 그 다음에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확장 가능하거나 개선 가능한 포인트가 어디냐를 알 수 있는 게 중요한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백엔드는 경험이 아니면 배울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경험을 사실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부분이 그걸 먼저 하고 계신 선배들을 그렇죠, 찾아가서 그렇죠, 물어보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네, 사실 그 요즘 그 연말 되면 사실 클라우드 서비스 회사들이 컨퍼런스를 많이 하는데 거기에 이제 회사들이 나와서 사례들을 많이 발표하잖아요. 그런 사례들을 좀 집중적으로 많이 보고 연구해 보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백엔드 개발자가 되고 싶으신 분들은 개발적인 알고리즘 공부도 되게 중요한데요. 말 그대로 그 뒤쪽에 있는 아키텍처링에 대한 부분들을 위해서 현재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서비스들을 어떤 식으로 저분들을 저렇게 문제 해결을 했구나라는 부분들을 조금 찾아보는, 사실 인터넷에 보면 자료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아키텍처링을 하다 보면 어떤 부분이 굉장히 좀 그 생각보다 나이스하지 않아서 바꿔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모 회사에서 이번에 요즘에 SNS 돌고 있는 걸 보니까 모 회사에서 어떤 부분을 고라고 하는 언어로 미드웨어를 새로 개발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왜 걔네들이 고라고 하는 언어를 선택했고 왜 그 부분만 따로 미드웨어로 개발했을까, 그리고 연동하는 방법들은 또 어떤 식으로 했을까, 뭐 이런 것들을 사실은 찾아보는 것 자체가 가장 큰 공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그리고 하나 더, 강인한 쪽 체력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요즘에 좋은 회사들은 강인한 체력 없어도 잘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너무 옛날 방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약간 좀 이제 그 클라우드랑 백엔드 쪽을 살짝 살펴봤으니까 프론트라고 하는 네. 부분들, 사실 프론트라고 저는 얘기하는 것보다는 사실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네. 걸로 얘기하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프론트라고 하게 되면 웹 프론트라고 하는 그냥 HTML, 자바스크립트 계열의 언어, 그다음 뭐 CSS 같은 디자인에 대한 부분으로 조금 국한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사실은 클라이언트라고 해서 웹 프론트와 그다음 뭐 게임 개발 혹은 그 스탠다드 언론으로 하는 뭐 MFC 같은 스탠다드 언론 그 프로그래밍 같은 부분들까지도 그냥 다 아우러는 게 조금 낫지 않을까라고 해서 조금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라고 조금 명령을 했고요. 사실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은 시대가 계속 발전하면서 계속 가장 빠르게 변하고 있는 그 중에 하나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핸드폰 개발도 하셨잖아요. 그 지금 그러니까 예전에 핸드폰 개발하실 때랑 지금 스마트폰 개발을 할 때의 약간 차이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제 그 젊은 카덱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좀 나이 드신 분은 핸드폰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하려면 AS 센터에 갔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 이유가 이제 그 어떤 플랫폼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 로레벨의 인베디드 위에다가 프로그램을 짜기 때문에 동적으로 뭔가를 업데이트하거나 이런 기술이 적용되지 않았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 핸드폰 소프트웨어는 가장 중요한 게 그 안정성입니다. 핸드폰이 죽어서 전화 못 받았어요. 그럼 난리 나거든요. 그다음에 그 핸드폰 소프트웨어 쪽이 특히 위험한 게 얘가 그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 회사 입장에서는 그
그런 고객 크로임으로 인한 CS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하거든요. 그래서 그 핸드폰 소프트웨어를 할 때는 항상 중요한 게 안정성. 그러니까 이 사용자의 편의성은 둘째치고 안정성 위주로 하다 보니까 옛날 핸드폰 소프트웨어의 특징이 이 팝업이 엄청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용자한테 알려줘야 문제가 안 생기고 그래야 고객들로부터 크레임이 안 오니까 그런 방어적인 프로그램을 하게 되는 거고요. 유저의 편의성은 별로 신경 안 썼거든요. 근데 이제 전화만 잘 iOS나 되면 그렇죠. iOS나 안드로이드 넘어오면서 좀 플랫폼의 그 유연성이 좋아지다 보니까 그 굳이 에센터를 가지 않아도 업데이트되고 뭐 이렇게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소프트웨어가 좀 더 유연해졌죠. 그래서 옛날처럼 그 고객들한테 무지막지하게 팝업을 띄워서 이렇게 버튼을 누르게 하는 그 방식들을 좀 지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핸드폰 소프트웨어는 죽으면 그거는 이제 제조사 개발자들은 죽습니다. 같이 죽습니다. 근데 그 어떤 핸드폰에 올라간 앱이나 이런 서비스는 죽으면 그냥 빨리 살리면 돼요. 그다음에 앱이 어쩌다 죽으면 사용자들이 에이 죽었네 하고 다시 실행시키지 앱 제조사에 전화해서 항의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프트웨어 개발할 때 좀 더 유연하게 그 좀 약간은 혁신적이거나 진보적인 기술을 적용하기가 수월하죠. 그래서 패러다임이 좀 바뀐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예전에 생각을 해보면 그 인베디딩 소프트웨어 자체는 사실은 서비스를 개발한다기보다는 하드웨어 디바이스를 컨트롤하는 네, 개념으로 맞습니다. 많이 그렇죠. 개발을 진행을 하게 됐고요. 지금 안드로이드나 iOS 같은 형태의 스마트폰 개발 같은 경우에는 그 당연히 이제 OS가 잘 갖춰져 있고 그 위에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레이어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똑같은 핸드폰을 개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전에는 로우 레벨의 하드웨어 베이스의 맞습니다. 개발이 진행됐던 부분들이 지금 현재로는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로 올라와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두 가지를 다 개발해 보신 경험으로 봤을 때 어떤 게 학습하기가 더 쉬우시거나 어려우셨는지. 요즘에 이제 뭐 물론 핸드폰만 그런 게 아니고 많은 부분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한 단어로 얘기하면 추상화거든요. 많은 부분들이 추상화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카데분들이 C 언어로 그 멜록풀이 배울 때 사실 자바나 코틀린 하면 멜록풀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메모리 매니지먼트를 신경 쓸 필요가 없는데 그 인베디드 소프트웨어에서는 메모리가 작고 CPU 성능이 낮기 때문에 되게 예민하게 메모리를 사용하고 그다음에 CPU 성능을 독점하지 않도록 개발을 해야 되는 게 있어서 네. 그런 차이점이 좀 있죠. 네.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학생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재밌는 게 냉장고 얘기를 많이 해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냉장고는 사실은 냉장고 자체의 그 냉동 냉장에 네, 네, 대한 네. 기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했다라고 보면 요즘 냉장고는 냉장고 문에 네. 핸드폰이 박혀 네,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쵸. 뭐 된장찌개 끓이는 방법 알려줘. 그럼 얘가 막 구글 네, 검색을 해서 네. 막 알려주고 뭐 그 다음에는 뭘 씻어서 넣으세요.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해주잖아요. 이제 그런 차이점인 것 같다라고 이제 저는 학생들한테 많이 얘기를 해주는데요. 말 그대로 냉장고를 개발하던 시절에서 냉장고가 냉장고 기능 위에 뭔가의 어플리케이션을 더 하는 그런 인터페이스가 네. 추가되는 형태가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해봅니다. 그때 그 인베디딩 소프트웨어와 그러면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그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카데 분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학습은 C 언어라고 하는 인베디딩 소프트웨어 기반인 걸 하고 있고 그다음에 현업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어찌 보면 또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의 개발을 또 진행을 해야 되는 두 가지를 동시에 학습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두 가지를 다 해보신 경험으로서 인베디딩 소프트웨어가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로 넘어가는 그 전환점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일지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42서울 프로그램에서 그 가장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왜 C일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C 언어를 통해서 그 로레벨로 돌아가는 걸 이해하면 좋은데 그러기에는 카드분들한테 너무 사실 가혹합니다. 그래서 좀 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그 부분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면 지금 그 42서울이 아닌 다른 데서 배우시는 분들보다 훨씬 더 기본적인 동작을 이해를 잘 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그 C 언어가 고통스럽지만 C 언어를 배우고 나면 다른 언어들이 왜 이렇게 동작하는지 그 상대적으로 이해가 좀 쉬우실 거예요. 그다음에 그 아까 이호준 멘토님 말씀하셨지만 인베디드 프로그램은
그 어쩌면 하드웨어의 부속품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왜냐하면 네, 네. 어떤 제품 개발이 주도권이 하드웨어 쪽에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어떤 디테일한 제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인베디드 쪽에서 C 언어를 쓰시는 거를 되게 좋아하시고요. 네. 그다음에 그게 좀 나는 내가 좀 자유롭게 자유도를 높여서 하고 싶다 하면 사실은 그 앞에서 배운 C 언어나 아니면 인베디드 관련 기술들을 여러분이 공부하신 게 서비스 하실 때 되게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원리를 이해할 수 있거든요. 왜 네. 이렇게 돌아가는지, 왜 그렇죠. 이렇게 설계되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네.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는데요. 어떤 언어든 간에 결론적으로는 하드웨어라고 하는 디바이스를 벗어날 수는 사실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드로이드 개발을 하거나 그 앱을 개발하시는 분들도 가장 많이 접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만든 서비스가 해당 그 스마트폰이나 그 스마트 기기에서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야 되는데 그 특성 탄다고 그러거든요. 그 특성에 맞게끔 그 튜닝을 해주는 수 있는 작업을 할 수 있는 능력치. 사실은 그걸 가지려면 가장 로우 레벨에 있는 언어의 그 습성을 알아야 되고 그게 동작하는 방식을 알아야 되고 OS를 이해해야 되고 여러 가지들이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카데 분들이 하고 있는 C 언어 랭귀지가 굉장히 큰 경험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기업들이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개발을 자를 뽑는 와중에도 사실 시니어로 올라가는 부분들은 그 로우 레벨을 어떤 식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그 능력을 어떻게 학습해 나가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현업에 계신 그 개발자분들이 개발자들끼리 소통하는 방식이나 학습하는 문화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현업에서는 사실 학습이라고 말하고 이렇게 따로 무엇인가 액션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개발 자체 과정이 학습이고요.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이쁘게 포장하면 이제 그 소프트 스킬이 포함된 개발 방법론이라고 하고 한때 유행했던 사실 애자일 방법론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무엇인가 필요할 때 공부하는 과정에서 그게 현업에 적용하면서 문제가 있을 때 도움을 받는 것. 그다음에 그 큰 기업에 있으면 그 사수나 아니면은 잘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배우는 것 자체가 학습이고요. 큰 기업이 아닌 작은 기업들에서는 그 커뮤니티나 동료, 컨퍼런스를 통해서 그 기술이나 아니면은 내가 부족한 거를 공부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아까 호준 멘토님이 컨퍼런스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네네. 컨퍼런스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그 민감한 얘기들을 다 뺀 정제된 얘기거든요. 네, 네. 근데 그 컨퍼런스 뒤풀이 또는 그분을 개인적으로 만나거나 커뮤니티를 나가서 얘기를 들으면 그 컨퍼런스에서 들을 수 없는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 네. 정제되지 않은 얘기. 사실 네. 그게 더 엑기스고 그게 더 재밌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경험을 듣는 게 공부하는 데 더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커뮤니티 활동 나가라고 하는데 커뮤니티 활동 나가서 술 먹고 커피 마시고 얘기하라는 게 핵심이 아니고 사실 그 뒤에 있는 그런 정보를 듣고 내가 문제가 있을 때 그 다른 사람으로부터 저는 소위 기술 동량이라고 하는데 네. 기술 동량을 쉽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유지해라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자, 네, 감사합니다. 갑자기 투샷에서 쓰리샷으로 바뀌었습니다. 회의를 잠깐 가셨다가 조금 늦게 합류하신 김수호 멘토님 자기소개 잠깐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수보라고 합니다. 저는 삼성 SDS로 이제 입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KTH하고 오키에서 좀 활동을 하다가 지금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로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늦으셨으니까 질문을 집중적으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에서 학생분들을 가장 많이 보신 그 멘토님이신데요. 그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과 그다음에 카뎃 분들 중에 빠르게 학습 역량이 올라가고 있는 친구들의 좀 특징을 잡아내셨다라고 하면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학생이냐 아니면 사회인이냐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예. 저희가 CTO들이 이제 처음에 신입사원들을 뽑게 되면 학생이냐 지금 사회인이냐 두 개를 놓고 뽑게 되거든요. 근데 학생은 제가 멘토링 할 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어요. 학생은 돈을 내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소화하기 좋게 이렇게 씹어서 먹여주죠.
근데 사회로 나가면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 회사들 그러니까 회사가 여러분들한테 돈을 주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회사한테 뭔가를 해줘야 돼요. 예, 근데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큰 특징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두 가지 마음가짐이 자기의 성장을 어떻게 시킬 거냐 하는 것들에 굉장히 큰 태도의 차이가 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학생이 아닌 여기 분들을 카데시라고 부르는 사실 이유가 카데시 저희가 사간 생도죠, 생도. 네, 생도죠. 네. 사간 생도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학생이라기보다는 현업에 필요한 그 인재를 양성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현업에 계신 분들이 어떻게 학습 성장을 하는지가 가장 그 관건일 것 같습니다. 수고 멘토님 그 현장에 계실 때 네. 그 학생 그 아니죠 학생이 아니죠 현장에 계실 때 신입 사원들한테 꼭 이것만큼은 해야 된다라고 좀 충고하셨던 부분들이 있을까요? 저는 일단 이제 우당탕탕 개발 방법론이라고 저는 주장하거든요. 그래서 모두 우당탕탕하면서 배우는 거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은 사실 단계별로 여러분들이 배우기 좋게끔 체계화된 지식이에요. 그래서 소화하기 되게 좋습니다. 하지만 사회에 나오면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문제가 던져주지 않아요. 일단 있으면 그게 무슨 문제인지부터 탐구를 해야 되고요. 그 탐구를 할 때 내가 어떻게 풀 건지도 생각을 좀 해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과정을 겪어서 혼자 풀 것이냐 아니면 누군가 도움을 주는 사람을 찾을 것이냐를 고민하게 되죠. 신입사원들은 보면 대부분 문제를 던져주면 요즘 신입사원들은 그래요.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왜 나한테 첫 번째 왜 나한테 아무 일도 안 시키지?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를 주면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지? 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근데 저희가 보통 신입 이제 그 두 가지를 만났을 때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전혀 능동적이 않은 친구들은 보통 한 2, 3개월 내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선호한다고 생각해야 되나? 그런 친구들은 이제 문제를 받기 위해서 선임들한테 계속 먼저 문제를 달라 그래요. 제가 뭐 먼저 해야 되나요? 그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문제를 주면 이거 어떻게 풀죠? 뭐 대리님 이거 지금 어떻게 뭐부터 알아야 되나요?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커뮤니케이션을 시작해요. 그래서 그런 것 자체가 저희는 문제를 푸는 과정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게 훈련됐냐 아니냐인데 아까 말씀드렸지 그걸 훈련을 하려고 하면 그거에 접근하는 태도 자체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회사를 위해서 뭔가를 해줘야 된다는 마음가짐이 그 출발점인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러면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데 사전에 저희한테 질문을 주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전 질문들을 좀 보고 사전 질문 제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한테 온 질문인데요. 엄현준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42 서울의 멘토님이신 걸로 아는데 42 서울에서 멘토님의 역할과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저 말고 여기 계신 많은 멘토님들이 계시고요. 멘토님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라고 하면 현업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그 관련 일을 하시고 계신 분들이고 현업에서 리더 역할을 하시던 분들이라 카데트를 위해서 뭔가 학습을 어떻게 가르치거나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가 하는 역할은 딱 하나고요. 정확하게 생각을 하시면 학생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회로 나가기 위한 징검다리를 저희가 조금 놔주고 학생 관성이라고 하는 머리를 깨서 사회인으로 좀 바꾸는 작업들을 코칭하고 있는 거라고 조금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멘토링이나 면담 신청을 하러 오시는 친구들이 뭔가 답을 얻어가는 게 아니라 사실 개인적으로는 질문을 많이 해서 스스로 답을 찾아오게끔 계속 멘토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면담을 오시는 본가정 카드분들은 꼭 명심하시고 오셔야 돼요. 필기도구를 챙겨 오십시오. 필기도구를 챙겨 오셔서 면담 끝나고 나면 질문이 한 100개 정도는 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질문은 다음 면담 때 스스로 답을 찾아서 하나씩 가지고 오는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고요. 다른 멘토님들은 어떻게 역할을 코칭을 하고 계신지 소호 멘토님. 네,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교육생들 대상으로 멘토 사용 설명서 뭐 이런 거를 한번 강의를 할까 했거든요. 저희가 기계인가요? 네.
그게 이노베이션 아카데미가 에콜 40이와는 다르게 멘토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가진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시스템은 지금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보통 학교라고 하는 시스템을 놓고 볼 때 보통 인풋은 학생이 들어오고 아웃풋도 학생이 나갑니다. 근데 학생이 나갈 때는 어떤 졸업한 상태로 나가게 되죠. 근데 저희가 일단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학습하는 그 장치는 에콜 42가 사실 전부고요. 그 에콜 42가 이제 제공하는 시스템과 환경 내에서 여러분들이 성장을 하셔야 돼요. 근데 성장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막상 부딪혀 보면 막막한 게 많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도와주긴 할 건데, 멘토들이 지금 구성되어 있는 건 현재 기업 CTO들을 출신으로 지금 멘토단이 구성되어 있어요. 기업 CTO가 아니고 교수님이 오지 않고 기업 CTO 분들이 온 이유는 이제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는 지점을 저희가 컨트롤하겠다는 얘기고요. 그 컨트롤한다는 얘기는 뭔가 통제하고 관리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사회로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부족하고 궁금하고 그 모자란 것들이 있다면 어떻게 채울 것인가를 멘토하고 상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여러분이 2년 내에 여기서 함께 에콜 42와 함께 경험하셨으면 좋겠고요. 그게 준비되었을 때 저는 사회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훌륭한 개발자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멘토들한테 그걸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네. 그럼 이제 우종인 멘토님한테 이제 질문을 드릴게요. 이요한이라고 하는 분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시간이 지나며 트렌드가 바뀌어도 여전히 변하지 않을 펀드멘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펀드멘탈만 영어로 적어주셨어요. 가급적이면 한글로 좀 적어주시지. 읽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학습을 할 때 결국 그런 것과 최신 기술 스택 모두 학습을 해야 할 텐데 시간 배분은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실현을 오늘 유난히 이렇게 실현을 주시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영원한 기술은 없습니다. 영원한 기술은 없고, 그다음에 이 예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태권도를 배울 때 품새를 배우지만 어느 정도 일정 수준에 이르면 품새대로 하면 안 되거든요. 저는 그게 지금 42 서울에서 배우는 알고리즘과 자료 구조 같은 기초적인 지식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으면 큰 도움 됩니다. 물론 몰라도 코딩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많이 있는데 있으면 도움되는 건 명확하고요. 그래서 굳이 펀더멘탈이라면 이제 전공에서 배우는 그런 컴공 전산 관련 기술들, 알고리즘 자료 구조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걸 얼마나 공부해야 되냐는 이제 본인의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워라밸을 중요시하고 나의 삶의 질이 더 중요한 분들은 굳이 최신 기술을 막 따라가지 않아도 개발자를 사는데 별 지장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본인이 그걸 좋아하고 조금 더 발전된 자기 자신이 좋다면 가능한 많은 시간을 투입하는 게 좋죠. 왜냐하면 저는 카페에 가서 코딩하는 게 저희 힐링하는 코드거든요. 카페 가서 그냥 코드 붙잡고 이렇게 코딩하다 보면 이게 저도 모르게 쌓인 스트레스가 힐링이 돼요. 근데 그때 뭘 하냐면 회사 업무 외에 내가 관심 있는 기술들 또는 내가 해보고 싶은 것들을 이제 사이드 프로젝트나 토이 프로젝트로 조금씩 해봅니다. 그러면서 하나씩 해보는 거고요. 최신 기술을 가장 빨리 배우는 방법은 그냥 부딪히는 겁니다. 제가 노드.js 서버나 클라우드를 하게 된 것은 스타트업을 갔는데 시킬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회사에 누군가 해야 돼. 그러니까 제가 한 거예요. 근데 보통 그랬습니다. 제가 제조사에서 C 언어를 하다가 안드로이드 할 때도 갑자기 TFT에 들어가서 안드로이드 해라고 해서 안드로이드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안드로이드에 문서도 없었어요. 그냥 닥치는 대로 시행착오를 하면서 배웠거든요. 그래서 가장 빠른 거는 그렇게 부딪히는 건데 카드분들한테는 그런 기회가 잘 주어지지 않으니까 그런 기회를 얻고 싶으면 이제 멘토들을 찾아와서 상담을 하시면 그런 현업과 비슷한 유사한 프로젝트들을 가이드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는데 저는 이호준 멘토님과 다르게 종이를 들고 오시면 안 됩니다. 저는 머릿속에 박아드리고 보냅니다. 어떤 게 더 힘들까요? 그거는 선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멘토님을 선정하실 때요. 그러니까 선택하실 때
종이를 들고 가야 되는가 아니면 이제 내 머리에 기억력이 좋은가? 소 멘토님 뭐 가지고 와야 되나요? 저는 코드 들고 오면 제일 좋고요. 사실은 저도 되게 까칠한 사람인데요. 호주 멘토님이나 오정희 멘토님에 비하면 되게 유한 사람이어서 좀 이렇게 좋은 얘기만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멘토들한테 제일 좋은 건 코드를 들고 올 때 제일 좋아합니다. 네, 예, 세 분 맞습니다. 다 그렇고요. 근데 네. 그 전에 코드를 들고 오기 전까지 학생들이 못 가고 멘토링을 그치는 케이스가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코드를 들고 왔을 때 진짜 멘토의 진가를 만날 수 있게 됩니다. 네. 내가 왜 멘토인과 대화해야 되냐? 그건 코드를 들고 오실 때 아시게 될 거예요. 그 전에 인생 상담하러 오시는 거는 그냥 오셔도 돼요. 네. 네, 그거는 뭐 그냥 해드릴 수 있는 얘기니까. 네, 맞습니다. 코드를 들고 오십시오. 한마디 더 해도 되나요? 네? 한마디 더 해도 되나요? 네네. 뭐 저는 코드를 안 들고 오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카데트를 만나면 코드를 들고 오는 카데트들은 정말 진도가 많이 나간 분들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이 다수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멘토로서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역할은 지금까지 했던 프론트냐 백엔드냐 데브옵스냐 인베디드냐 이런 부분 고민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길을 찾는데 제 경험을 알려드리는 역할 정도일 것 같습니다. 그건 동의. 네. 동의. 네. 자, 이번에 이제 제가 저한테 온 질문을 좀 해볼게요. 굉장히 길게 적어주셨는데요. 김기환님께서 저한테 질문을 주셨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코딩 공부 열심히 하고 싶은 대학 학생입니다. 1. 평소 코딩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코드를 짤지 생각을 많이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요즘 들어 이 습관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과제나 토익 프로젝트를 할 때 코드의 구조를 짜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떤 이론과 지식이 필요한지를 찾아보고 정리를 다 하고 나서 코드를 짜다 보니 엄청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일주일에 제대로 코드를 짜는 시간이 정작 하루 이틀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 이 방법이 정말 저에게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2. 이런 이론 같은 내용들은 어떤 방식으로 제 머리에 코드에 체화시킬지 잘 모르겠습니다. 반복하고 배운 걸 토대로 새로운 걸 만들어 보면 좋겠죠? 감사합니다. 자, 이게 질문이 굉장히 좀 디테일한데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딱 하나고요. 일단 질을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돌아가는 코드를 짜십시오. 그래서 코드 양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일단 돌아가는 코드를 먼저 빠르게 짜는 게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리팩토링이라고 하는 기법을 통해서 어떻게 효율화시킬지에 대한 부분들을 맞춰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돌아가지 않는 코드를 가지고 아무리 뭔가를 노력을 한다고 해도 그거는 결국에는 그냥 안 돌아가는 코드예요. 그걸로 끝이에요. 거기에 이론이고 뭐고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코드를 먼저 작성하고 그 다음에 뭔가 이론적인 부분을 더 추가하는 방법들을 조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종인 멘토님한테 좀 온 질문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김다민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과정은 어떠셨나요? 어떤 분위기 속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이 이루어졌나요? 이거는 사실 두 분한테 다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팀 원일 때 네, 개발하셨던 거랑 리더로서 개발하셨을 때 어떤 분위기를 가지고 개발을 하셨는지 좋은 것만 나쁜 거 말고요. 나쁜 기업밖에 없어서 오종현 멘토님부터. 그 라떼는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처음에 입사했을 때는 스파르타식으로 붙잡고 가르쳤거든요. 그다음에 책 하나 던져주고 일주일에 한 번씩 세미나 하는데 세미나에 연구실에 똘똘한 사람들 그다음에 시니어들이 다 들어와요. 그분들이 들어온 이유는 제 세미나 내용이 궁금한 게 아니라 제가 틀린 거를 공격하고 까칠하게 잡아내기 위해서 들어온 거거든요. 그렇게 옛날에 했었고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많이 민주화가 돼서 이제 그렇게 하면 다 나가죠. 그래서 제가 가장 억울한 거는 제가 이제 그렇게 까칠하게 할 때쯤 되니까 사회 분해가 바뀌어서 그렇게 못 하게 돼서요. 그때부터 이제 시작한 게 개발 방법론을 어떤 걸 선택하고 어떻게 적용해야 잘할 수 있는가라는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시스템적으로
그런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방식. 그게 이제 그 CI/CD가 대표적인 사례겠죠. 그러니까 코드 리뷰 이후에 CI/CD까지 자동화적으로 이루면서 어떤 사람의 그런 감정이 개입되지 않고 프로세스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자동화되는 쪽으로 사실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시스템 만들어 놓으면 그 시스템 하에서 조직이 거기에 맞춰서 적응하게 돼 있어요. 제 경험상 그랬습니다. 네. 소멘토님은 어떠셨어요? 그 개발 조직, 개발 팀원으로 있을 때랑 리더로 있을 때 어떤 분위기 속에서 개발을 많이 진행하셨는지. 팀원이 저는 다 분위기는 좋았던 것 같아요. 다 분위기는 좋았고 아, 그럼 내가 뭐가 돼요? 아니 저는 다행히 분위기는 다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팀들을 많이 만나서 그건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랬고 아까 질문이 뭐였죠? 어떤 분위기에서 개발하냐인데 그 이제 저는 그러니까 개발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1인 개발이 아닌 이상 개발은 반드시 팀 작업입니다. 팀 작업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회사에 들어갔을 때 개발해야 된 파일 펑션이나 파일 개수가 일단 몇백 개 이상 넘어간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혼자 하시는 거는 사실은 그냥 개인 프로젝트를 하거나 이런 거가 다고요. 팀 작업이 되게 중요해야 돼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하는 토론 문화가 되게 중요해요. 그걸 학습하신 분하고 학습하지 못한 분하고 신입사로 만나볼 때 그 팀의 윗분들이나 아니면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평가하는 게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런 문화를 잘 체득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저한테 들어온 질문인데요. 그 남궁태웅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언어 그리고 개발자 어떤 언어 개발자인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사실 이거는 도메인과 개발 프로젝트와 여러 가지 그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걸 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뭐 실예로 제 얘기를 드리면 제가 첫 회사 입사할 때는 MFC 기반의 스탠다드 언론으로 개발하는 개발자로 입사를 했고요. 입사하고 제 이력에 자바라고 하는 언어를 할 줄 안다는 이유만으로 그 웹 개발자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웹 개발자를 안 하려고 했는데 당시에 지금까지 웹 개발자로 살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원하는 인생과 그 실제로 회사에서 원하는 인생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실무에서 가장 필요한 개발자와 개발 언어라고 하면 카멜레온처럼 그때그때 맞는 걸 찾아내고 그때그때 맞는 걸 빠르게 학습하고 결론으로 프로젝트를 마무리 시켜줄 수 있는 개발자가 아닌가라는 걸 해요. 그래서 카덱 분들은 저희한테 늘 듣는 말이겠지만 학습하는 방법을 학습해야 됩니다. 그래야 빠르게 뭔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박지율님께서 질문을 주신 건데요. 많은 분들이 아마 공감하시는 내용일 것 같아요. 개발자로서 독자적인 개발 능력과 남의 코드를 빠르게 이해하고 카피하는 능력 중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실까요? 오종현 멘토님 전 정확히 후자입니다. 후자라고 하시면 남의 코드를 그렇죠. 빠르게 이제 혼자서 하는 시대는 갔어요. 네. 네, 그래서 사실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남의 코드를 많이 읽고 그다음에 어느 회사를 가던 그 레가시 코드라고 하는 나무 코드가 있어요. 그 남의 코드를 이해하고 고치고 개선하는 게 대부분의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명확하게 남의 코드라고 생각합니다. 소 멘토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얘기하려도 있었는데 저기 뭐죠? 개발자를 저희는 여러 단계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코더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리누스 토발스가 나는 코더야라고 얘기를 한 게 있긴 한데 코더는 우리가 명백히 단순 코드를 얘기합니다. 조금 뭐 복잡하게 얘기하면 어쨌든 낮은 형태의 코딩하는 사람인데 저는 개발자를 이렇게 정의했으면 좋겠어요. 기술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라고 디파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의 문제일 수도 있고 기술적인 문제, 공학적 문제일 수도 있는데 기술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지 어떤 언어를 가지고 코딩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거치면 학생 때이거나 1년차 신입사원 1년차 정도에는 그런 역할로 자기가 자리를 잡을 수 있지만 2, 3년차 가게 되면 기술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포지셔닝 해야만 이제 개발자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저는 남의 코드를
늘 보게 되거든요. 그 오픈 소스들도 그렇고 사실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 레거시 코드들을 늘 봐야 되고요. 항상 이제 전지적 작가 시점을 이해하는 걸로 하자라고 해서 그 사람이 왜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짰을까를 이해하려고 많이 노력하면서 봅니다. 그리고 최대한 그 흐름을 깨지 않는 형태로 진행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유인즉슨 뭐냐면 그 사람이 그 코드를 짤 때 분명히 그렇게밖에 짤 수 없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흐름을 좀 맞춰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요.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제가 따로 그냥 제 개인적인 성향으로 좀 그 리터칭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래도 저도 가급적이면 남의 코드를 빠르게 이해하고 카피하는 능력 그리고 디벨로핑하는 능력을 더 추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저희가 한 5분 조금 안 남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공통 질문인데요. 이상동님께서 질문을 주셨 부분인데 러닝 커브가 좋은 예비 개발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라고 하면 그 공통적인 특징을 하나씩만 좀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윤 멘토님부터. 좋아해야죠. 좋아해야 네. 된다. 네. 그러니까 그 좋아서 하는 일에는 러닝 커브가 즐겁습니다. 그럼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즐길 줄 아시는 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취업하기 위해서 그 도구로 배우지 마시고 그 즐길 줄 아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수호 멘토님 어떻게? 뭐 사실은 얘기해 주셨으니까 저는 좀 눈치가 빠른 것 같아요. 눈치가 빠르다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뭘 해야 될지 잘 아는 거죠. 네. 그래서 러닝 커브는 결국에는 사람이 배워야 될 한정량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100을 배워야 되면 100을 배워야 돼요. 근데 그거를 뭐 10시간을 통해서 쌓을 거냐, 5시간을 통해서 쌓을 거냐 하는 것들은 요령인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요령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기가 좋아하면 요령이 생깁니다. 그리고 눈치가 빠르면 요령이 생기고요. 자꾸 그렇게 성장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러닝 커브가 좋은 예비 개발자의 공통점이라고 하는 예비 개발자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가짐을 좀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모든 프로젝트가 혼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요. 이 많은 프로젝트를 혼자 다 개발해낸다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개발자가 꼭 회사 내에 동료만 있다라고 하는 거를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개발자라고 하는 직업 중에 가장 좋은 그 부분은 글로벌하게 모든 개발자들이 나를 위해서 여기저기서 개발 코드를 공유해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비전공자 전공자의 네, 요청이 들어왔네요. 네. 빨리 하시죠. 2분 남았어요. 네, 2분 남았는데 제가 잘 안 보여요. 멘토. 아, 유튜브로 들어온 질문이래요. 아, 네, 비전공자 네. 대 전공자 멘토분들의 의견을 요청하는 부분. 네, 알겠습니다. 빠르게 물어볼게요. 비전공자랑 전공자분들이 42서울에서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지. 네. 일단 예. 근데 비전공자분들이 많이 헤매는 것 같아요. 42서울 코스가 조금 힘들긴 하거든요. 어려워요. 저희가 그걸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는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사회에서 만나고 제 동료들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 비전공자 비율이 꽤 높습니다. 그러니까 비전공자가 잘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아니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요. 일단 물으러 오세요 멘토들한테. 따로 저희가 그 좀 긴 얘기는 따로 저희 세션을 잡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공자들이 42 서울을 하면 고추장에 고추를 찍어 먹는 느낌이라고 다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비전공자분들도 그 고추장의 고추가 아니라 본인이 알고 있는 영역에서 IT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잡으시면 저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42 서울 코스를 늦게 가는 것과 실제로 그 42 서울을 졸업하고 나서 본인이 직업으로 삼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성공적인 학습을 위한 전문가 대담 저희 세 분의 멘토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했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기가 원하는 삶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직업 중에 가장 베스트한 직업이 저는 개발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요. 사실
무섭거나 힘들다라고 하는 건 자기가 만들어낸 그 허구일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먼저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성공적인 학습을 위한 전문가 대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